하나, 둘, 셋. 주말에 주로 여시나 봐요. 주말에 네, 내년에 책에다가 앞에다가 한번 남겨주세요. 숲에게. 숲에게. 네. 요거는 숲에 올라가서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래야 되겠다. 네, 네, 숲에서 해야지 제맛이 나겠다. 올라가면 이 책이 제가 10월 마지막 날 입주를 하거든요. 배구산방이라는 공간에 입주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시절에 이제 딱 책상 앉은뱅이 책상 하나, 라디오 하나. 그때 애기랑 다 같이 아닙니다. 저 혼자. 혼자서? 애와 대단하다. 아내는 서울에 있고요. 11월 한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게 절반이 한 보름 만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네, 절반이 보름 만에 이렇게 쫙 쓰여지고 성장까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쫙 썼던 것 같아요. 이루다까지도 거의 그랬는데 그때 제 책의 마지막에 보면 한 어른 이야기가 나오죠. 아, 예, 어르신 얘기. 어르신이 그 한겨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에 관한 이야기, 죽음의 장을 먼저 쓰게 돼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러고 나서 책을 못 쓰겠더라고요. 네, 그게 한 어르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마지막 장까지 쓴 게 를 합쳐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 책의 분량은 3분의 2가 끝난 것 같은데 4분의 3이나 3분의 2 정도 나머지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고 한 달 넘게 정말 못 쓰고 앉아 있었어요. 그 할아버님 농부 이야기는 제가 책 펴면은 무조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부터 먼저 읽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안 읽고 그 부분 제일 먼저 읽어요. 그 진짜 짧은 스토리인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소설 같죠? 네. 너무 그림 같고. 네, 맞아요. 이거는 글을 읽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장면 보는 것 같이. 할머니 얘기도 제가 거기 썼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할머니. 할머님은 아직도 계신가? 네, 아직은 이제 연로하셔서 못 올라오시더라고요. 아들만 계속 올라오고. 그러고 있죠. 너무 지금 아이들 길들여져서 살아갖고 저는 이제 아이들 이제 성장 클리닉이나 측만층 이런 아이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요.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같이 왔는데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전혀 살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한 15분 정도 얘기하면 강하게 받아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데 엄마를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이제 엄마의 요구에 익숙해져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는 버릇을 아예 잊어버리는, 질문은 사라지고 늘 답만 해야 되는 그런 숙명처럼 마치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먹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이 단순한 말에 대답을 못해. 절반이 대답을 못한다. 정답이 뭘까? 나는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느라고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내가 뭘 먹으면 기분 좋은지는 우리 집 강아지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해요.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이제 어쩌면 숲의 일생이지만 사람의 일생을 같이 담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숲하고 저는 초원하고가 좀 대비가 됐어요. 예. 초원은 빨리 달리는 아이들이 필요해요. 살아야 되니까. 누가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고. 초원은 경쟁하는 곳이라면 숲은 공생하는 곳이잖아요. 물론 부모의 개념 안에 여기는 초원이다. 언제 사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귀 쫑긋하고 눈 똑바로 뜨고 사자의 낌새만 보이면 넌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쟁해야 되는 거죠. 나라도 늘 경쟁력. 교육계에서조차도 경쟁력 있는 교육.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무슨 경쟁력. 여기가 초원이라고 생각하면 경쟁력이 필요해요. 빨리 달려야지 살 수 있으니까. 숲에서는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 곳이고, 숲에서는 오롯이 자기로 살 때가 있고, 오롯이 자기로 살면서도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열려 있는데,
오로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득 찬 곳이 초원이에요. 근데 숲에서는 내가 나로 살지만 그렇게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하고 경쟁하더라도 그 경쟁이 탐욕스럽지 않아요. 햇빛 한 줌이라도 더 받으려고 자기가 우물 트고 빨리 올라가고 틈을 찾고 하는 거는 다 필요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꼭 죽이고 뭐 밟고 일어서야 되지 않으니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서 숲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없는 거죠. 이거를 트는 순간 전부 다 마케팅 같은 소음에 그냥 이렇게 파묻히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뭘 좋아하는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호기심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봐요. 그래서 엄마도 아이도 진짜 숲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학부모 강의도 좀 많이 하러 다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자식이라고 하는 꼭지가 있잖아요. 숲의 생명들은 자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식에 대한 꼭지에서 메타포를 제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이제 청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나움을 잃은 아이들. 사납다는 것은 부모를 정신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아이는 사나운 거예요. 스승을 정신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아이만이, 제자만이 스승을 넘어설 수 있죠. 그렇게 역사는 발전해 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스승의 그 관점, 견해에 갇혀 있으면 맞아. 뭐 원장님은 의사시니까 똑같잖아요. 의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스승을 넘어설 때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을 넘어설 때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건데 이 살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부모가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캥거루처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먹을 때 맛있어? 그럼 엄마를 쳐다보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현상인 거죠. 내 감각을 말하지 못하는. 근데 이 사나움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나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애써요. 맞아. 이르지 않아요. 누구한테 이르지 않는다고. 대학의 선생들이 요즘 그 얘기를 해요. 요즘 엄마들이 이심해요. 대학의 선생들이 대학이 죽은 지 오래다. 근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청년에게 기회가 없어 이러면 청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조직을 만들어요. 이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나가요. 그렇죠. 근데 숲에서 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홀로는 절대 못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 체험원 이런 데는 일회적 그 체험이라고 하는 걸 줘요. 이건 저는 경험과 체험을 나누는 사람인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체화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체험 프로그램을 부모들이 애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 다 경험 프로그램이라고. 체험으로 넘어가려면 좀 그 롱텀하게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해요.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수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걸 롱텀하게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사계를 거기서 보죠. 그래서 놀이터로 삼는 거예요. 지들이 거기다가 집도 지어놓고 자기들 가면 가방 걸 것도 만들어 놓고 지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보려고 애쓰는 거죠. 혼자 안 되니까 이건 연대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다퉈요. 갈등을 관리하는 걸 스스로 배워요. 일르기도 하죠. 선생님한테 일르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들의 규칙은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게 숲을 공부를 제대로 한 선생들의 태도거든요. 개입은 최소화한다. 극단적 위험, 치명적 위험 또는 대단히 중대한 위험으로부터만 아이들을 보호하고 나머지 모기에 물리든 뭐 하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얼마든. 예방은 하지만 그게 또 면역력을 키우는 거고. 그냥 숲과 공원으로 구분한다면 공원에는 아주 잘 정돈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개선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숲은 평탄하지 않아요. 돌멩이도 있고 곡선도 굴곡도 있고 양지도 있고 음지도 있고 추운 공간도 있고 그 공간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또 따뜻한 데도 있고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깨어나면서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생명의 본능은 사나운 거예요. 네, 생명의 본능은 자기를 제약하는 것들을 넘어서려는 것이 생명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섰잖아요. 네 발로 기든 짐승에서 우리가 직립한 인류의 무리를 만든 것은 인간의 사나움이거든요.
지금의 상태에 대한 불만을 스스로 넘어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성취로 이어지고 그것이 유전적으로 전이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무늬를 그려온 거하고 똑같아요. 내 아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해줘야 되는 건데 부모들이 이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캥거루 애틋하죠. 부모의 숙명은 이빨을 물고 참는 거라고 제가 말해요. 부모의 숙명은 말해주고 싶어요. 꽉 참아야 된다. 아이가 넘어지지 말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넘어질걸? 아플걸?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빨을 물고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부모들이. 못하죠. 못하죠. 근데 그 또 역사적으로 저는 그게 최초의 요 30대, 40대 초반의 세대들이 그 전쟁을 겪고 난 뒤에 태어난 부모들에 의해 양육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일제 강점기를 겪었어. 전쟁을 겪었어. 그래서 알아요. 이 생명의 원리를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로부터 근대 교육을 받은 1세대 부모가 지금 요 아이들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근대 교육은 우리로부터 야성이라고 하는 본능을 뺏었거든요. 그렇죠. 위생이라는 개념은 모든 거 배제하는 데서 시작해요. 요것만 유익하고 나머지는 해로. 이 근대적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 유용함이면서 동시에 끔찍함이기도 합니다. 그게 교육 문제까지도 연결되고 숲은 그런 점에서 원리도 제공하지만 그 체험을 하기에 딱 좋은 공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래. 내년에는 그 저자와의 만남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하고 1박 2일 동안 1월에 수백의 길을 묻다를 그 텍스트북으로 해서 자연을 1년 동안 보는 프로그램을 해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서울에서만 나고 자라서 사실은